고생 많으셨죠.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 기차로. 예. 감사합니다. 예, 기차로 올라오는 걸 전 좋아해요. 네, 책 읽기도 좋고요. 예. 요새 부산에 좀 정착을 하신 건가요? 외국에서 좀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그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에 한 4년 정도 있었고요. 뉴욕에서 돌아온 뒤에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부산 생활하신 지? 부산 생활한 지는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네요. 예. 특별히 부산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부산 일단 아름답고요. 따뜻합니다. 작년에 서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부산은 상대적으로 참 따뜻했고요. 그리고 음식도 저는 입맛이 좀 맞고, 그리고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주로 항구 도시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밴쿠버, 뉴욕. 그러네요. 네. 네. 이번엔 부산이고요. 해산물도 뭐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작품 활동할 때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럼 풍경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 근처. 일단 서울에 있으면 경조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부산에 부르는데. 있으면 다 내가 부산에 있어서 그러면 다 면제돼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좀 귀찮고 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안 가고 싶은 것은 다 면제되는 그런 특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 계시지만 네. 서울에서도 늘 김영하 작가님을 뵐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신촌의 대학 앞을 지나다가 네. 버스 정류장에 정말 부럽습니다. 네, 엄청난 크기로 이렇게 네. 얼굴이 이제 붙어 있는 작가님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영원한 오빠로 불리시잖아요. 아무래도 소설 때문이겠죠? 오빠가 돌아왔다. 예,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작가들은. 그래서 오빠가 돌아왔다라는 소설을 제가 2005년에 냈는데 네. 그 소설을 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나이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민망하죠. 민망하세요? 아니 네. 충분히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직접 뵙고 네. 사진이 좀 저렇게 젊으신 거겠지 그랬는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분장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분장가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이제 부산 근황을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발표를 하셨고 어떠세요? 지금 좀 쉬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작품 구상 중이신가요? 예, 소설가는 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구분이 좀 불명확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으면 보통 다른 직업을 가진 남자들은 좀 구박도 받고 이럴 텐데 작가는 다 구상 중이라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네. 그리고 또 진짜로 구상 중이기도 구상 중이고. 하고 네. 어떨 때는 그게 잘 구별이 안 가는 직업이고 실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생각하고 뭘 또 이렇게 또 다른 걸 읽고 이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 작품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네. 우리 김영하 작가의 어떻게 보면 골수 팬들 아주 열광하는 그런 팬들을 많이 보유하신 걸로 유명한데 그런 것에 비해서 베스트셀러는 별로 없다. 이게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책을 내면 꾸준히 팔리고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비슷하게 팔립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 나라를 뒤흔든 베스트셀러 이런 건 낸 적이 없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오래 작가 생활하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 사진이 붙어 있어서 네. 사실 그 저비용 그 광고거든요. 저비용 그 광고인데 고효율, 네.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많이 팔리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뭐 많이 팔리진 않아요. 단지 좀 꾸준히 팔린다는 것은 작가에게는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주 네. 그 확실한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든든하시겠어요. 예, 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이 메시지, 제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위험하고 네. 좀 불온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도 좀 왜냐면 저희가 네. 여쭤보고 싶어도 예.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예. 글들을 읽어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꼭 우리 김영하 작가뿐만이 아니고 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문학이라는 것은 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교과서에도 들어있고 또 무슨 뭐 서울대학교가 뽑은 고전 백선 이런 데 들어있으니까 네. 그게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고전의 리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가요? 소설들 네, 리스트를 예를 보면 들면, 예를 들면 2007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미국의 작가들에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1위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는데요. 네. 안나 카레니나는 사실 고관 대작의 부인이 그렇죠. 그 꽃미남을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우게 되는 얘기거든요. 바람을 피우다가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한다 이런 얘기인데 본받을 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2위가 롤리타였는데요. 네. 롤리타는 나보코프의 작품이죠. 이것도 험버트라는 굉장히 지금 뭐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변태 변태죠. 얘기거든요. 예. 어린 소녀를 욕망하는 변태 얘기인데 작가들은 또 이런 작품 높이 평가했고 또 제가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영화로 뭐 오래 보셨겠습니다만 개츠비는 전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 인물이 실제로 어떤 여성 주변에 나타난다면 네. 5년 전에 사귀었었는데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은 무효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도 역시 상당히 위험하죠. 돈키호테 같은 서구 현대문학의 기원으로 이제 우리가 뭐 잡고 있는 그런 인물도 할아버지가 판타지 소설을 너무 많이 읽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기사라고 선언하고 그 집에 있는 비루먹은 말과 뭐 대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모험을 떠나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인물이 실제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가 그런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소설 것들이 소설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소설이고요. 그래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인물들과 함께 쉽게 경험하기 힘든 기이한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예로 든 많은 문학 작품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 작품들이 가진 의미를. 그러니까 저도 뭐 문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김영하 작가의 얘기를 네네.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아 이게 반드시 읽어야 될 뭐 몇 선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줬는데 네. 아 내용이 이렇게 이상한 내용이었어?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네. 것들이 분명히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야 부모님들이 될까요? 이제 뭐 대체로 그 백선 이런 걸 안 읽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권하고 그러시는데 막상 읽어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소설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소설들이 금서였다가 고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채털리 부인의 사랑 같은 것도 그랬고요. 뭐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도 작가가 법정에서 뭐 법정에 서기도 했던 플로베르가 그런 소설인데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읽고 교훈이 뭐냐라고 그런 걸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걸 적어내라고 억압을 하시는데 네. 그게 가장 나쁜 독서법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소설을 보고 그런 교훈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걸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이 소설입니다. 네. 소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메시지를 굉장히 깊숙이 감춰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문학적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상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간접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출세하거나 인생에서 잘 나갈 때 소설에서 무슨 힘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요. 소설은 실패했을 때, 인생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네. 또 나만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건가, 또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집에 꽂혀 있는 그런 소설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죠. 위안을 주고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야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소설책들은 대부분 이상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그 소설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플로리다에 사는 노인이 배를 타고 나가죠.
나갔는데 자기 깜냥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어떤 물고기가 걸리고요. 그 물고기가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고 뭐 손 다 까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잡긴 했습니다만 사투 끝에 그거를 끌고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끌고 돌아가는 동안에 상어들이 달려들어서 그 고기를 다 뜯어먹죠. 근데 이 노인은 끝까지 상어와 싸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노인은 뼈다구만 끌고 그 자기가 떠난 항구로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실패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만약에 이 포털에 나온다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요약될 거예요. 포항 출신 어부 실종 뭐 7일 만에 뼈만 끌고 돌아와. 그러면 뭐 악플들이 벌써 눈에 선하죠. 그렇죠. 노인네가 미쳤나, 뭐 가족들 생각도 해라, 뭐 그걸 왜 잡아오냐, 뭐 월북했던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플들이 달릴 거예요. 네. 조사해봐라, 뭐. 근데 소설은 그것을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포장해서 네. 우리에게 실패조차도 위험이 있고 우아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게 실패라는 게 굉장히 미학적 체험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 인간이 늙어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도 자연과 맞서 싸우고 자기 한계와 맞서 싸우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네. 읽고 아이들에게 뭐 교훈이 뭐냐, 독후감 써서 내라 이런 것 자체가 좀 네. 아이러니한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이렇게 뺏고 싶은 나쁜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고 며칠 내로 독후감을 내라고 하고 독후감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면 됩니다. 점수도 매기고. 점수도 매기고 네. 돈을 줘요. 네. 그럼 어떤 날은 잘 썼다고 3만 원 주고 어떤 날은 형편없다고 5천 원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금방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좀 스스로 느끼게 하려면 이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느낀 점을 강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너 그것밖에 못 느꼈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압박하면 아이는 금방 독서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미묘한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도대체 엄마는 저 책에서 내가 뭘 느끼기를 원하는 걸까? 를 생각하게 되죠. 늘 생각하게 네. 되죠. 그리고 어떻게 쓰면 보상을 많이 받을까? 그렇죠. 칭찬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됨으로써 책이라는 것은 그냥 해야 될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독서는 네. 의무가 되고 그냥 귀찮은 숙제가 하나 느는 것이죠.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지금 이런 부모님들의 독서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영하 작가께서 평소에도 네. 요즘 그 부모 세대들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고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또 아이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렇지는 잘은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네. 네. 그런데 그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지나가는 그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남자가 더 잘 도울까, 여자가 더 잘 도울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도울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잘 도울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유의미하게 나온 그 결과는 이거예요. 한가한 사람이 남을 돕는다는 거야. 바쁜 사람일수록 아유 됐고요, 그러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바쁜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쁘게 되고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기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에게는 뭐가 사라지냐면 남에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몰두하게 되죠. 지치고. 예, 그래서 네. 아이들이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 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느끼는 능력이잖아요. 아이 때 그게 가장 풍성한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바쁘게 계속 돌리다 보면 아이들은 그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경쟁적으로 학원들을 많이 보내고 또 제가 우리 동네 아침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을 때울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그 시간에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 계세요.
그렇죠. 335. 예, 굉장히 많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를 의논하고 네, 있죠. 근데 의논하는데 제가 그 대화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대화가 아이한테 뭘 시킬까? 그러니까 아이 또는 아이에게 뭘 시켰는데 잘 안 됐다. 그렇다면 이걸 시켜봐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아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더 문제는 아이에게 뭘 시킬까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뭘 선택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그냥 어떤 로봇이나 그 프로그램을 주입해야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네. 와글와글와글 그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새 뭐가 재밌더라. 나는 요새 뭘 읽고 있어라든가 나는 뭘 하고 싶어라든가 그런 자기는 거의 사라진 채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부하게 하고 더 많이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걸 보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섬뜩했어요. 저는 학원이 없던 세대에 살았잖아요. 네. 사교육이 금지된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좀 다행스러웠던 것 같고요.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해봐야 별 소용없는 거잖아요. 혹시 네.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 안 시키실 생각이세요? 아,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글쎄 뭐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애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저를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아이가 생기면 여자들이 대부분 아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죠. 들이고 아이만 돌보며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돌봄이 필요한 약간 사람입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고.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왜 이기적이죠? 뭐 알겠습니다. 아이가 네. 태어났는데도 나를 돌봐달라 그러면 이기적이지만 안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좀 작품 얘기로 돌아와 보죠. 네. 이번 신간 발표회 때 직접 낭독회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에는 낭독 문화가 없었어요. 없죠. 예, 네. 그래서 2005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국제 도서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가서 경험을 했는데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작가들이 낭독회 하는 데 가서 보내요. 그 유료 낭독회 네네. 가서 그 낭독을 듣고 그런 거 보고 이거 참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6년부터 들어와서 낭독회를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정말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책 신간 출간하면 누구나 이제 하는 행사처럼 됐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해왔고 또 저는 그 낭독을 할 때 낭독만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보통 뭐 작가들이 낭독 콘서트 이래가지고 뭐 현악 사중주단도 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낭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충분히 독자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책이나 이야기라는 것이 지루할까봐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여흥을 넣는 것인데 독자들이 잘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이야기라는 걸 듣기 시작하면 네. 평소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소설에 빨려들어서 들으세요. 근데 이제 낭독회를 한다. 네. 이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낭독을 할까 좀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네. 뭐 독자들에게 아무래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분을 딱 고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진짜 저는 가능하면 앞부분을 읽으려고 아, 그러세요. 노력하죠.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소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밀하게 계산된 순서에 따라서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부터 읽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가능하면 앞부분부터 같이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게 좋고요. 이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세계예요. 그래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읽기 힘든 것이 소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낯선 인물들이 있고 처음 보는 인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시야가 점점 밝아지는 그런 경험이죠. 제가 뭐 게임 예를 들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네. 보면 전쟁. 처음에는 이제 거죠. 일꾼들이 나타나는데 일꾼이 암흑 속에서 일해요.
근데 일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계가 점점 밝아집니다. 근데 소설도 비슷해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독자들은 소설을 안 읽은 사람일수록 소설을 더 못 읽게 돼요.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이 세계를 알아간다는 느낌, 이게 어렵죠. 네. 김영하 작가의 소설 속의 그 세계에 네네.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안에 집어넣는 편이세요? 아니면 독자에게 열린 생각을 좀 가지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세요? 소설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설은 어떻게 보자면 그 메시지라는 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추는 기술이에요. 일부러. 네, 예, 굉장히 감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아닌 다른 책들은 대부분 메시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정의에 대한 책입니다. 정의가 뭔지를 알아보자 그런 책이고 네.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네. 세상은 이런 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소설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소설은 제가 만약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냈다면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소설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뭐 폭력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써도 사람들은 거기 정말로 폭력의 역사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 메시지를 잘 숨겨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설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감수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가 뭐 소설, 특히 소설이 더 그런데 네. 읽고 났을 때 익숙하던 어떤 세계가 낯설게 보이는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이 변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소설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인간이라든가 세계에 대해서 감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소설을 굉장히 이제 네. 즐겨 읽는 편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도 그 하루키 소설을 저는 다 읽고 나서 책을 다 닫았는데 네. 뭘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뭐 아주 개인적인 취향들이겠지만 저는 영화든 책이든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편이거든요. 네. 가끔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네. 의도하는 그런 바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무라카미 네. 하루키 같은 작가의 경우도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걸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는 동안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네. 예, 노력하는데 이건가 싶으면 이거고 그렇죠. 저건가 싶으면 저거고 그래서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뭐야 이거 빨리 안 주고 왜 표지판이 없어 이러면 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 톨스토이의 뭐 걸작인데 안나 카레니나는 그 교훈이나 메시지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불륜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긴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 또 포탈식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포탈식으로 말하자면 뭐 장관 부인 불륜 끝에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 출근길 혼잡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고 우리는 많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달 수 있어요. 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아무리 고관대작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저런 불륜을 하다가는 애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인생도 파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안나 카레니나 3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말 긴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나 카레니나가 걸작이라고 해서 서점 가서 상하권을 사갖고 잘 읽었는데 벌써 재밌네요. 네. 나중에 서점 가서 보니까 중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하권을 충분히 재밌게 읽었는데 몇 달 후에 가서 보니까 중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은 중권을 읽지 않더라도 잘 이해가 되는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안나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소설을 왜 좋아하느냐. 그것은 그 줄거리나 메시지를 넘어서 그 한 여자의 내면 그리고 그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상중하권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혹시 누군가가 불륜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숨에 도덕적인 판단을 빨리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자기 욕망 때문에 말하자면 실패하게 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동정심도 가질 수 있고 이해심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설을 하는 편을 읽기 시작해서 끝내려면요. 그 소설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 중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가정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긴 소설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덮어버리죠, 그냥 그렇습니다. 중간에. 네. 그 상중하권을 다 읽은 그 사람의 경우에는 독자의 경우에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여자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고 이 여자가 내린 결정들이 하나하나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설에서 그러니까 절대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네. 전개나 내용들이. 예, 그래서 그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숨에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죠. 근데 타인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내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불륜을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돈키호테처럼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잘 못하고 어딘가로 그냥 훌쩍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어리석은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죠. 근데 그 소설들을 읽음으로써 자기 내면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타인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영하 작가께서는 직접 또 많이 다독을 네. 하실 뿐더러 직접 소설을 쓰고 계시잖아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저는 20대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젊은이였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네. 파출소에도 많이 가고 그런 좀 굉장히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툭하면 시비도 붙고 싸우고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잘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타인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에게 좀 험한 일을 하고 아무리 저에게 좀 심하게 한 사람도 또는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을 이유들이 생각나요. 제가 소설을 쓰다 보면 수백 명의 인물에 대해서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죠. 네. 예, 그렇다 보면 그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쓰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저한테 불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대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난 손님인데 내 권리만 생각하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침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라든가 아니면 부부 사이가 얼마나 불행할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분노도 좀 지나가고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아무래도 상대방은. 그래서 굉장히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소설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으면서도 변화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수영을 다녔어요. 네. 매일 아침. 네네. 잠실의 롯데월드의 수영장에 다녔었는데요. 그 수영장에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나오셨는데. 매일 나오던 저랑 같은 반에서 하시던 아주머니가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날 강사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떠들어서 다 알게 됐는데 그 강사하고 그 아주머니가 바람이 난 거야. 수영 강사는 20대 초반이고 근데 이 그 바람이 난 아주머니는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는 그 40대 아주머니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바람이 났다라는 걸 알게 됐죠. 네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쪽 사이드에서 모두 떠들고 절로 가면 저쪽 사이드 떠드는데 그 아주머니가 도망간 분 있잖아요. 네네. 그 도망간 분이 어느 아파트 몇 동에 살고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잖아요. 비난하고 네. 단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아마 그 수영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다 알게 됐고 모두가 다 알게 됐으니 그런데 저는 안나 카레니나라든가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람이 난 아주머니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말 말고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했던 말이 미쳤네라는 거였는데 미치지 않고도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문학 덕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뭐 당연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뭐 아주 극단적으로 비난만을 네.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셨다는 네, 말이죠. 저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비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타인의 행동은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비난하거나 그래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좀 변한 태도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적과 나를 가르고 또는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을 되게 별 생각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하곤 했는데 요새는 다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앞에 네. 지금 책이 하나 있는데 네.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제가 소설 네. 쓰시는 분한테 궁금한 게 네.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쓰시나요? 다 쓰신 이후에 제목을 정하시나요? 그때 다릅니다. 달라요. 이 책은 어떠셨나요? 이 책은 다 쓴 다음에 정합니다. 예. 뭐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아니면은 어떠셨어요? 소설을 써놓고 나서 그 소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잖아요. 네네. 새로운 세계가 생긴 거죠. 이 세계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정하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충돌하는 제목을 좋아해요. 이렇게 상충되는. 예, 네. 그러니까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면 살인자와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죠. 기억법이라는 것은 뭐 기적의 기억법 이러니까 뭐 이런 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해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 책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낭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한 천여 분은 거기 직접 가서 낭독회 네, 한 참- 1,000분 정도 그렇죠. 오셨어요. 예. 네. 이제 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잠깐 좀 부탁을 그럴까요? 드려도 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디를 읽을까요? 초반을 자주 읽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운데를 보셨네요. 굉장히 충격들을 받으실 것 같아서 뭐 원하신다면 신년이니까 네. 네, 좀 살살 예, 네. 부탁드릴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벌써 25년 전, 아니 26년 전인가 하여튼 그쯤의 일이다. 그때까지 나를 추동한 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살인의 충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었다. 아쉬움이었다.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되뇌곤 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인을 멈춘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지를 썼다. 냉철한 복기. 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어 놓아야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수험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든다. 나 역시 꼼꼼하게 내 살인의 모든 과정과 느낌을 기록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다. 명문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지일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니. 내가 느낀 희열과 안타까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더러운 기분이었다. 내가 읽은 소설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이 거의 전부. 거기엔 내게 필요한 문장이 없었다. 그래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시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의 강사는 내 또래의 남자 시인이었다. 그는 첫 수업 시간에 엄숙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웃겼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이미 수십 명의 사냥감을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해 땅에 묻은 뒤였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은 시라기보다 산문에 가깝다.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살인은 생각보다 번다하고 구질구질한 작업이다. 어쨌거나 그 강사 덕분에 시에 흥미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나는 슬픔은 느낄 수 없도록 생겨먹었지만 유머에는 반응한다. 금강경을 읽는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나는 꽤 오래 시 강좌를 들었다. 강의가 실망스러우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다행히 꽤나 흥미로웠다. 강사는 여러 번 나를 웃겼고 내가 쓴 시를 2번이나 칭찬했다. 그래서 살려주었다.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은 여태 모르고 있겠지. 얼마 전에 읽은 그의 근작 시집은 실망스러웠다. 그때 그냥 묻어버릴 걸 그랬나? 나 같은 천재적인 살인자도 살인을 그만두는데
그 정도 재능으로 여태 시를 쓰고 있다니 뻔뻔하다. 요즘 자꾸 넘어진다.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진다. 많은 것을 잊었다. 주전자를 3개나 태워 먹었다. 은희가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냈더니 은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이상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나 아빠가 화내는 거 처음 봐요. 정말 내가 화를 낸 적이 없었나? 멍하니 있는 사이 은희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못다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휴대폰을 쥐었지만 전화를 거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건가? 아니면 번호 먼저 누르고 통화를 누르는 건가? 그런데 은희 번호가 뭐였지? 아니 그것 말고 더 간단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답했다. 짜증이 났다.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나는 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살인의 과정을 정직하게 썼다. 첫 시의 제목이 칼과 뼈였던가? 강사는 내 시어가 참신하다고 했다. 날것의 언어와 죽음의 상상력으로 생의 무상함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하여 내 메타포를 고평했다. 메타포라는 게 뭐요? 강사는 씩 웃더니 그 웃음 마음에 안 들었다. 메타포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보니 메타포는 비유였다. 아하,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반야심경이 손에 잡힌다. 펼쳐 읽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정말 시를 배운 적이 없으세요? 강사가 물었다. 배워야 하는 겁니까? 내가 반문하자 그는 아닙니다. 잘못 배우면 오히려 문장을 버립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하긴 시 말고도 인생에는 남에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MRI를 찍었다. 하얀 관처럼 생긴 검사대에 몸을 뉘었다. 나는 빗속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임사체험 같다. 공중에 떠서 내 몸을 내려다보는 환상이 찾아왔다. 죽음이 곁에 와 서 있다. 알 수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일주일 후에는 인지검사인가 뭔가 됐다. 의사는 묻고 나는 답했다.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웠다. 수조에 손을 넣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건져내야 할 때의 기분이랄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가? 올해는 몇 년도인가? 방금 전에 들은 단어 3개를 말해보세요. 17 더하기 5는 몇인가? 답을 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떠오르진 않는다. 아는데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해마가 위축돼 있습니다. 의사는 뇌를 찍은 MRI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알츠하이머가 분명합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 단기 기억이나 최근 기억부터 없어질 겁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처방해드리냐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뭐든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몸에 지니세요. 나중엔 집도 못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랬었죠. 네. 또 직접 쓰신 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 감정까지 더해져서 네.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본인이 쓴 글인데 본인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이런 글들을 생각해내고 썼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예, 특히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걸린 70대 연쇄살인범이죠. 네. 오래전에 연쇄살인을 했다가 언젠가부터 연쇄살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 앞부분을 쓴 날이 있어요. 네.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에 적당한 말투, 주인공의 성격, 문체 이런 게 붙어야 네. 비로소 소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한달음에 이 앞부분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체, 네네. 어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물론 김영하 작가께서는 주인공의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독자들은 네. 김영하 작가의 글을 읽으면 김영하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뭐 드라마 작가도 뭐 어느 작가스럽다 이런 네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이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작가로서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뭐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제도 그렇고 연쇄살인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아무리 소설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한국 문학계에서 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충격일 수도 있고 좀 아직까지 금기시되는 분야일 수도 있고 이제 선뜻 이렇게 선택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어요? 살인은 저는 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 모두 굉장히 살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문의 사회명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살인에 관한 기사들이 늘 앞에 올라가게 되고요. 살인이 뭐 벌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겠지만 있다면 네. 그게 올라가게 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들도 살인 사건 같은 걸 다룰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종족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종족이에요. 인간이 앵무새에서 진화했다면 그렇게 살인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인간은 영장류에서 진화했고 원숭이나 뭐 이런 영장류들은 동족끼리도 상당히 많이 죽이죠.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삶이 끝나는 것이고 실은 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살인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시작해요. 그 성경책 같은 거 보면 구약성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낙원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지만 그 뒤에 바로 벌어지는 것은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들도 보면 뭐 존속 살인이라든가 형제간의 살인 또는 보스가 부하를 죽인다거나 또는 부하가 자기 보스를 죽인다거나 이런 얘기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많은 부분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인간들이 느끼는 굉장히 강렬한 감정들이 있어요. 질투라든가 또는 정말 근원적인 갈등들이 그 안에 내재돼 있고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 쓴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욕망을 느끼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